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가 됐던 거는 원래 풍계에서 7단계나 올라간 너무 파격적인 승진이었어요.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게 어린 시절 함께 썼던 중마고 중에 류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류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이 1591년에 딱 그 서신 보내고 이 흉흉하던 상황이니까 이순신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위기 상황이라고 감지가 됐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말처럼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드라마다. 진짜 드라마틱하다. 진짜 실제 그 압도적인 승리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 전투로 한산도에서 일어난 한산 대첩이 있는데요. 이 한산 대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임진왜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일본과 우리의 전력을 일단 비교를 해보면 바다에서 싸우니까 배로 싸웠겠죠. 일본의 주요한 전투 방식과 우리가 잘하는 전투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어떠냐면 일단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전투였어요. 이걸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붙어서 뭐 손으로 싸우건 총으로 싸우건 뭐 주먹으로 싸우건 칼로 싸우건 간에 백병전 근접전을 벌였고 우리나라는 화포나 뭐 신기전 뭐 화살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는 형태여서 배의 형태도 다르게 됩니다. 일본 배는 이 세키분의 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작고 날렵한 느낌이에요. 기동력이 되게 빨라. 그래서 상대편의 배가 오면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겨서 사다리 걸고 올라타서 싸우게 되는 이 근접전을 벌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거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함선이 판옥선인데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일본 배보다 크고 높죠. 몇 층 정도로 보이세요? 3층, 4층? 4층 되나? 4층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빠르게 올라타지 못하도록 1층에는 이제 노젓는 사람들, 2층에는 포를 쏘는 사람들인데 이순신 장군이 개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배가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비해서 주력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돌격선으로 주로 활용이 됐고요. 일본군이 아예 올라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판옥선 위에 뚜껑을 하나 더 씌운 형태였죠. 근데 여러분 거북선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조타수. 조타수요? 갑자기. 사실 이 거북선 자체는 이순신 장군님이 처음 만드신 거는 아니고 조선 초기 때부터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를 개량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던 건 이순신 장군님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수군이 막히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군 전문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순신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죠. 정보가 없어.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러니까 그 이순신을 이기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몇 척이 필요해? 라고 했더니 그 전문가가 이순신 장군이 70척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2배, 140척은 필요합니다. 다 지원해줄게. 이순신만 잡아라. 라고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 중에 혹시 한산 보셨나요? 한산에서 그 변유한 씨가 맡았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70여 척의 배를 끌고서 싸우기로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의 그 견내량 일대에 70여 척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보를 입수해서 전략을 짜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전략을 짜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견내량 자체가 바다가 수심이 좁고 암초가 많아요. 거기에 거대한 판옥선이 지나가면 좌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무조건 일본 배를 유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인해서 이제 넓은 바다에서 싸워야 된다. 좁은 데가 아니야. 맞아요.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견내량에 있는 일본 배가 있는 곳에 가서 벌써 기울이야! 조선의 양들 최대한 빨리 배를 붙여라! 막
도망가는 형세를 취하니까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한 70섭척 정도가 빠르게 따라왔대요. 빠르게 따라서 한산도의 앞바다에 갔더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한반도의 조선의 수군이 하객진 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기 날개를 펴는 모양으로 이렇게 포위를 하고서 화포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게 이쪽에서 다 화포를 이제 쏘게 되면 빠르게 괴멸시킬 수가 있지만 그 와키자카 야사루라고 하는 사무라이도 보통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돌파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돌파를 시키면 여기만 돌파가 되더라도 빠르게 이제 진열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돌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본은 누구만 잡으면 된다? 대장. 대장만 잡으면 된다. 검토하라! 적선을 분멸하라! 앞에 있는 대장의 이 대장과 관련된 배가 있는 곳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니까 얘가 무너지니까 뒤에 있는 배들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당시에 일본 배가 73척이라고 했잖아요. 몇 척이 박살났을까요? 40척 정도? 조금 더 쓰시면 50척? 59척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60척인데요? 그럼 우리의 주력선 판옥선은 몇 척의 손실이 있었을까요? 그래봐야 한 열 몇 점. 단 한 척도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대승이네. 완전 한 척. 진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은 전라좌수사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는 삼도, 그러니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하인드로 당시에 대장이 와키자카 야사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간신히 살아남는데 우리나라의 그 섬에 들어가서 10여일 동안 미역만 먹고서 버텼대요. 미역만 먹고서 버티다가 구조선이 와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이 전투 이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미움, 겸손함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야사루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날에는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풍습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 이게 그러니까 적이지만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 10일 정도면 거의 뭐 출산하고 나서 먹는 거랑 비슷한 그 정도야. 심지어 또 열을 드실 정도면 좀 좋아하셨네. 한 4일 정도면 좀 무릴 텐데. 때는 또 아이고, 남의 쪽 미역이 맛있어. 좋은 미역이었나 보다. 맛있어 그게 또. 그렇게 이제 한산대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도 오르고 이제 진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조선에는 또 한 번 시련이 닥쳐요. 선조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 SOS를 치게 돼요. 당시 중국이 명나라인데 지원 부대를 보내줘서 조선이랑 명나라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죠.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잃었던 평양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승리감에 도취가 된 사람이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여송이 막 자신감이 완전 충전이 된 상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병 부대를 독단적으로 이끌고 벽제관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웠는데 거기서 완전히 깨지게 된 거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면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이 전쟁에서 발 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에서 휴전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사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본과 휴전 협상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없이? 그렇죠. 우리나라 없이요. 무려 3년 동안. 우리 땅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왜 명나라랑 일본이 당시 우리가 완전히 지도권과 통제권이 좀 잃어버렸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될 리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 요구가 너무 무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나라 황실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첩으로 보내라. 어머. 조선의 남부 4개의 도를 일본에 넘겨줘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